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탑골 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NHK는 위안부와 징용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외교에서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일본 측에도 전향적 대응을 요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각 28일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입원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이 백신의 효과를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영동엔 10에서 40cm, 많은 곳은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엔 5에서 15cm, 경기 북동부, 경북 북부와 동해안엔 3에서 8cm, 충북 북부엔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1일 월요일 3.1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3.1 독립선언문의 한 부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와의 긴 싸움도 끝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 우리는 떨쳐 일어날 것이다.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주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단일화 시기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야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3지대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목요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데 그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여권은 박영선 우상호 후보 중 한 명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됩니다. 잠시 후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조정훈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고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제부로 판사 임기를 마쳤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떠나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전직 판사 신분으로 진행되는 탄핵소추 심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김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8440님께서 3.1절 날 주진우 라이브에 문자 출석합니다. 전주는 비가 줄기차게 내립니다. 서울도 줄기차게 내립니다. 이렇게 1시간, 아니 한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비가 한 10시간 가까이 내립니다. 서울은 비 피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작년 3.1절에
3.1절 100주년 맞아서 정부가 3.1 독립선언서를 현대말로 풀어서 썼습니다.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문, 그중 한 문단 모두에서 소개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5등은 자유야 막 이렇게 하면서 외우기만 했지 무슨 내용이었지 무슨 뜻이었지 지금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3.1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전국에 단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엔 비가 계속 오고 있고요. 강원 지역엔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건조해서 산불 나고 그랬는데요. 고마운 봄비입니다. 겨울 가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계신 분들,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강원 중부 산지에 대설경보 내렸습니다. 태백, 삼척시, 동해,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발효됐으니까 안전운전하시고요. 눈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에 있는 날씨 특파원들, 오늘 날씨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9,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님은 강릉입니다. 강릉 눈 너무 많이 와요. 김명환님은 제주도입니다. 비바람 강하네요. 블루스카이님은 구미지요. 알지요. 주 기자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합니다. 전국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2주년 3.1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땠습니까?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일본을 향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고요.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한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는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10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제어하긴 했는데요. 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라거나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지만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등이었습니다. 2008년 3.1절에는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안부 문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9년 3.1절에는 위안부 피해자들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일 관계에 한일은 진정한 친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20년도 3.1절에는 일본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온화해졌고 대화를 미래를 지향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거론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면서 한일 간 그리고 남북 간 그리고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평창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에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네. 또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가끔 쏘았지 않습니까? 네네. 미사일을 어디로 쏘냐면요. 일본 공해상으로 쏘아요. 일본을 넘어간 적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올림픽을 앞두고 또 그쪽에다 미사일을 쏘면요. 일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북한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북 그리고 북일 간의 관계가 그 올림픽을 앞두고 좀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3.1절 기념사를. 네, 일본 언론의 평가는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수십 년간 한일 간 경제 협력 관계도 언급했다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역시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9909님께서 오늘 3.1절 기념식 비 오는 현장은 힘들었겠지만 분위기는 더 숙연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럴까요? 몇 해 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훈장 받는 거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저도 마음이 좀 그런데. 네네. 네. 아무튼 3.1절 10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보면 지난 토요일이 415명 그리고 어제가 356명이 나왔고요. 네. 오늘은 355명이 나왔습니다. 네, 안 줄어. 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발생 338명의 이 수도권 확진자는 262명이 나왔고 오늘로 누적 확진자가 9만 명을 넘겨서 총 9만 29명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누적 접종자가 2만 명을 넘겼는데요. 지난 금요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까지 2만 1,117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이 중에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564명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바로 주말을 맞았고 또 오늘도 연휴여서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롭죠? 네,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2만 명을 넘었거든요.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2만 명 넘었잖아요. 네, 뭐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자 중 152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큰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네, 대체로 가벼운 증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병당 5명씩 접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주사기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분들의 실력 덕에 7명 접종까지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대체로 6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한정된 백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기 한 K 주사기가 뭐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 주사를 잘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주사할 수 있다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주사기가 특별한 건 알겠는데 또 간호사들, 의사들이 네. 주사를 놓으면서 되게 숙련되고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지금 계속해서 접종을 더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 병에서 여러 명의 분을 뽑아내야 하니까 그것도 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젓가락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손기술이 좋다 그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치를 많이 먹어서. 네, 또 김치는 아니죠. 김치는 자 당정청이 제4차 재난지원금 규모 합의했습니다. 네,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추경 예산으로 15조 원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졌어요. 네, 범위는 넓히고 지원금도 더 두텁게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례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그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을 집합 제한이 걸린 경우에는 3개월간 30%, 집합 금지의 경우에는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고요.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생한테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3지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보수진영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1차 단계인 이른바 제3지대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의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수진영 제3지대입니다. 네, 이 양측 캠프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00%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오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라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서로 돕고 지원하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후보를
오늘 정합니다. 네, 잠시 후인 오후 6시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중 경선 승자를 발표합니다. 이후에 여당도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계속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희생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강경 진압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 유엔 인권사무소는 시위자 가운데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8명이나 최소 18명이나 숨졌습니다. 네, 이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은 실탄 사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얀마 군경은 제1의 도시인 양곤을 비롯해서 다웨이, 만달레이, 바고 등에서 실탄 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유엔 인권사무소는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치명적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정당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네. 국제사회의 그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얀마 정부는 이날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이 12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미얀마의 독립 언론사인 이 버마의 민주소리라는 매체는 확인된 사망자만 19명, 미확인 사망자도 10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에서도 사망한 시위자가 12명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실탄 사격이 있었고요.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빕니다. 더 이상은 희생해서는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고. 근데 네. 이 와중에 3.1절 집회가 열렸더라고요. 네, 서울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 규탄 집회와 차량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유대한 호국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벌였고요. 우리공화당은 오늘 정오에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에 오후 1시부터 서울 전역 150여 곳에서 9명 이하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네, 앞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체포 특검단 그런 게 생겼어요? 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조직인데요. 9인 미만 집회를 진행해서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이 정광훈 목사가 유튜브로 비대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소규모 차량 시위도 이어졌는데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그 집회 신고 건수는 1,600여 건이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서울 시내에 경찰력 118개 중대에 7천여 명을 배치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고 체포해가지고 체포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 같은데 네. 제발 좀 기도도 좀 하시고 예수도 좀 믿으시고 그러시지. 네. 법무부가 친일파 후손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고요? 네, 정부가 3.1절을 맞아서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를 한 친일 행위자의 후손 4명이 보유 중인 26억 원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저도 취재하면서 친일파 땅 찾으러 많이 다녔는데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재판으로 가면은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네. 많았습니다. 그 전에 재판에서 진 경우가 많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친일파 할아버지를 둔 사람들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배불리 잘 살고요. 독립군 할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2대, 3대, 4대, 5대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3.1절마다 그 생각이 더 듭니다. 네. 전국에는 비가 내리는데 강원도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3월 첫날에 강원도에서는 곳에 따라 눈이 30cm나 쌓인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 강원, 경북을 비롯해서 경기 북동부 등 중동부 지역은 내일까지 10에서 40cm, 많은 곳은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행정안전부는 연휴를 맞아서 강원 산간, 해안 등지에 여행 중인 관광객들에게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엄청나게 큰 영화제죠.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했습니다. 네,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렇죠. 이 골든글로브의 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큰 상입니다. 네, 이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이 쓰고 연출을 하고 또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랜 B가 제작한 미국 영화입니다만 네.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어 영어를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민자 출신인 이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 씨,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간 한예리, 윤여정 씨 등이 출연을 했고요. 특히 윤여정 씨는 지금까지 26개의 여우조연상을 받고 4월에 열리는 아카데미에서도 강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에서 수상하면 아카데미에서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지난해에도 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영예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나 호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939님께서 충남 공주인데요. 비가 하루 종일 옵니다. 비가 하루 종일. 방금 전 5시까지 일했어요. 주라는 들어야죠. 주진우 라이브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8891님께서 3.1절에도 열일하며 주라 듣는데요. 옆집 채소 가게 처마에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같이 들어요 합니다. 아유, 그렇죠. 빗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네. 이 비에 좀 먼지도 씻겨가고 또 좀 안 풀렸던, 겨울에 안 풀렸던 때들도 다 좀 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궂은 날씨 탓인지 현재 도로 위에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양양 방향으로 내린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 단독 사고가 나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일에서 내촌, 내촌에서 양양분기점까지는 눈길이라서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양양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가 덜 된 상태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양양분기점에서 서양양 부근까지는 12km 구간 정체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와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구미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여파로 1km 구간 정체입니다. 비룡분기점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요.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부근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당진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화성휴게소에서부터 정체입니다.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이어서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노래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그 어려운 단일화를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요 프로젝트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함께 불렀는데요. 코로나 극복 걱정 말아요, 대한민국 정치 걱정 말아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야권 대표, 맑고 청한 목소리의 주인공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아까 그 노래 나오는 노래 네. 그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부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좋습니다. 부끄럽네요, 직접 들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노래를 네. 원래 잘 부르셨어요? 제가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 편인데 네. 가요보다는 동요를 더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몇 번이나 녹음하셨어요? 저는 한 4-5번 녹음한 것 같습니다. 아, 가수네요. 4-5번 하고 아니에요. 바로 음원을 또 참 만들다니. 노래를 잘하시는군요. 아니, 노래 실력이 네. 조금 부족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민폐 끼칠까봐 네. 사실 걱정을 했고요. 노래를 오래간만에 부르다 보니까 고음 처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고음 처리 잘하셨어요. 멋지셨어요. 현장 계시는 스태프들이 네.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든지 응원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걱정 말아요 그대, 이 프로젝트 음원 어떤 생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점을 전하고자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장제원 의원님께서 권유해 주셔서 참여하게 됐고, 네. 뭐 지금은 저나 이모경 의원님보다는 장제원, 정청래 의원님 두 분 함께 참여하시는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예, 우리가 항상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대립의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 화음만큼 서로 어울리면서 네. 국가와 국민을 좀 생각하는 진심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네. 게 있었고요. 네.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국민 힐링송을 불러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네. 저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정치권에 이렇게 왔는데 어쩔 수 네. 없이 대립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목소리 높여야 될 때 많잖아요. 예. 그렇죠. 저 21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었던 것과 진짜 많이 다르구나라는 건 많이 느낍니다.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할까 하는 생각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참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잘 몰랐던 일이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네. 들어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국회라는 곳이 원래 싸우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싸움도 다른, 해야죠. 건전한 그죠, 싸움은. 진영이 네. 그렇죠. 건전하게 네. 서로 설득하고 어떻게 협치를 이뤄야 되는지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를 전제로 그 법이 정한 룰 안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 저희 국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응원을 받는 제 그 슬로건이 바로 보고 새로 쓰다인데 네. 어떻게 현명하게 바로 보고 이 정치를 새로 쓰면서 싸움 참 잘한다 하는 국회의원이 될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싸움을 좀 많이 겁니까? 많이 네. 누가 걸어요? 누구? 아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여기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 괜찮아요.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정청래 의원이 싸움 걸지 않습니까 혹시?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네. 예. 뭐 제가 정청래 의원님 이제 저희 당이나 공격하시면 저도 똑같이 정청래 의원님 공격하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으로 네. 한번 싸우셨어요? 아 싸움까지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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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정청래 의원님하고 같이 네. 토크를 같이 하면서 네. 그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들 더 시원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조금 뒤에서 그분이 없는데 이제 아니, 그 얘기를 하려니까 의원님. 같이 노래도 불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의원님 네. 뒤가 아니라 앞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죠, 정청래 의원이 앞에서. 옵니다. 네. 네, 앞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얼굴 보면서.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미지 전략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이렇게 스카웃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바꿔야 될 이미지?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뭐 제가 기존에 지금 그 인터뷰 내용지 주셨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아마 주진우 라이브 처음으로 네네, 오는 처음이에요. 걸 네, 겁니다. 네, 예, 네. 처음 오는 거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해 있는 국회 과방위에서 네. 이 프로그램이 자주 소개돼서 네. 그 처음인데도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좋다고 그런데- 하죠, 다. 네? 좋다고 하죠, 이 프로그램.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앞으로도 청취자분들하고 자주 인사를 해야겠네요. 네, 이제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곳. 네. 그래서 저희 네. 국민의힘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뭐랄까 어떻게 진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직은 내부에서는 개혁과 혁신들의 흐름이 보이지만 국민이 알고 있지 못하고 아직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반성이 필요하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라도 그 진짜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에 예. 한복 입고 그렇죠. 그 5분 발언도 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복 입고 국회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어요. 네네. 한복을 입고 국회에 간 이유, 한복을 입고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5분 발언 준비하면서 네. 또 5분 발언 몇 번 읽어보는 저 혼자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컥울컥 하게 됐었거든요.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간 거는 울분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지켜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직접 입고 한복은 우리 옷이다라고 말하고 싶었고요. 대한민국 의원이 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또 우리의 전통으로 한복 입고 또 우리의 민족 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그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표기한 중국 정부 네. 그리고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유엔 주재 그 중국 대사 있고요. 또 예. 거기다가 한복을 중국 옷이라고 표기한 중국의 게임 회사가 있고 최근에 중국이 보인 만행들이 한국인이라면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울분을 토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그러한 국민의힘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동북공정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복 네네. 입고 국회에 가셨군요. 자, 네. 오늘 3.1절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그 100년 전에 우리는 일제의 포갑과 싸웠다면 지금은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코로나와의 싸움은 국가 간의 장벽과 역사의 허물을 넘어서 국제 공조의 싸움이자 인류 공동의 과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 체제를 밝히시면서 지리적 이웃 국가인 일본의 협력을 거론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대화 협력을 강조하셨고요. 예.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하나의 그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네. 피해자 입장을 강조 많이 하셨거든요. 네. 피해자들의 그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말씀이 진정성 있게 좀 다가오려면 그 윤미향에 대한 당적 처분도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윤미향 의원 당적 처분이 중요하다. 3.1절에. 자,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자분에 대한 말씀은 있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국회 과방위에서 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크게 외치고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론개혁안은 악법입니까? 악법이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첫째는 가짜뉴스의 정의나 개념을 아직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네. 둘째는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가짜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체부터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가짜뉴스를 빌미로 국민과 언론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가짜뉴스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언론과 또 국민을 향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좀 이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신중히 판단한 후에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수를 좀 앞세워서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언론개혁 문제는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한번 얘기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자, 네. 국민들한테 걱정 안 하게 하는 정치란 무엇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나라,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의 행복도 참 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정치인인 만큼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는 정치 하려면 다른 것을 둘째 치더라도요. 최소한 경제의 문제인 먹고 사는 거, 예. 또 누워 자고 잘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잘 네, 그리고 먹고 잘 부동산 살아야죠. 문제. 예. 또 코로나 문제, 또 숨 쉬고 사는 것, 예.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게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좀 다 했으면 합니다. 또 국민들은 제자리에서 국민들의 일만 열심히 하시면 가정의 행복과 함께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큰 걱정은 정치인들이 하고 그렇죠. 자, 네, 국민들은 민생 챙기고 먹고 살 거리 그리고 나 행복한 거 챙기면 되죠. 네. 여기까지. 저 하나 네. 예 말씀드릴 거 있는데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네,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서 네. 이번에 발매된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때 그거 1인 1거기라고 하나요? 1인 네. 뭐죠? 뭐 1인 1거기라고 하루에 한 번씩은 네. 걱정하지 말아요. 좀 틀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번씩이요? 하루에 한 그리고 번씩 저희-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왜냐면 이거 기부가 되니까. 아하, 네. 네. 저희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네. 네. 한번 초대 드릴 테니까 네. 강사로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요? 네. 네, 부르면 한번 가야죠 와서 또.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저와 동년배시더라고요. 네. 국회 70년대생 90년대 학번 모임인 지금부터라는 모임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도 한번 오셔서 제가요? 86세대 독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을 좀 펼쳐놓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기 탐사 기자여가지고요. 네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바라기에 삼성 바라기 그 전문 분야만 있고 저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그건 또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함께 아무튼- 토론하죠. 그러겠습니다. 네. 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이번에는 여권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중후한 저음의 울림. 더불어민주당의 정통 바리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노래인 정청래입니다. 목소리 좀 그만 깔고요. 아니, 너무 깔았어. 묵직한 목소리로. 알았어요. 네. 자, 평소에 정청래 의원님 목소리는 크고요. 중후한데 노래를 잘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명 중에 제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떨어져요? 네. 역시 본인은 또 잘 아세요. 또 겸손해요. 노래할 때 힘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 스튜디오 가니까 네. 확실히 동네 축구인지 프로 축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네. 좀 부끄럽죠.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 네. 아무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내가 노래 앨범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으네요. 음반협회에서 네. 제안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했나요? 장재원 의원한테 했나요? 가수 아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무경 의원 통해서 네. 이무경 의원이 그쪽에 좀 아는 분이 있는지 네. 하겠냐고 해서 네. 처음에는 좀 망설였죠. 아, 그래요? 망설였죠. 네. 그런데 좋은 뜻이어서 기부도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예. 좀 이례적이고 이색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노래지만 한번 해보자 네.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를 제가 높게 네.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있었습니다. 기념사 어떤 메시지 주목하십니까,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네. 윤석열 검찰총장 물었을 때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그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잖아요. 오늘은 이 한일 관계 네. 과거의 문제와 미래 문제를 분리하지 못해서 네. 뒤섞여서 네. 미래 발전에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이고 미래 문제는 미래 문제다. 네. 이게 좀 가르마를 타줘온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예.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나라 당시 국민이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됐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당시 인구 40% 네. 775만 명이 감염이 됐고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이것이 좀 인상적이었고 1920년에는 콜레라로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데 감동적인 것은 당시의 경성 의전, 지금 이제 서울대 의대죠. 예. 연희 의전 학생들도 만세 시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아, 네. 네, 그 얘기가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모르던 내용들이 또 있었어요. 네. 3.1절이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도심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네. 아이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집회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02년 전에는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는데 네. 102년이 지난 오늘의 3.1절 날은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나라에게 좀 해가 되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네. 물어볼 게 많아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죠? 아니 그냥 숨가쁘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금태섭 후보를 이기고요. 결과는 뭐 예상하셨을 거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한 결과, 당연한 승리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한 고비를 본인은 넘은 것 같고,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뭐 개인을 위해서는 장사를 잘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장사는 잘했다. 진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힘과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분들은 안철수가 이길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네. 이 당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 예를 들면 뭐 나경원이 나왔다. 네. 그리고 나서 경선을 한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라든가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단일 후보를 예.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나경원이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면 그쪽으로 표가 여론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시선이 분산돼 있잖아요. 4명으로. 예. 그리고 안철수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닌 상태에서 단독으로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대1 구도가 완성이 되면 네. 안철수에 대한 시선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국민의힘으로 시선이 간다. 여론도 간다. 네. 잠시 후에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됩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산책이 아니라 테이크 워크. 알았어요. 네, 산책. 산보. 네, 알겠어요. 그놈의 발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를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경선은요? 저는 몇몇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예측을 했는데 잠시 발표할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저는 6.5 대 3.5. 6.5 대 3.5로 네. 박영선 후보가 박승리. 박영선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민주 진영. 나는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누구요? 틀리면요 예. 노래 부르셔야죠. 아니 주진우 기자 손에 장을 네, 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민주당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김진애 후보가 3자 원샷 경선, 원샷 단일화는 좀 반대해서 예, 저희들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예, 근데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입니까? 네. 곤혹스러운데 네. 3월 8일 전에는 잘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박영선 후보가 선출된 것 같습니다. 선출됐습니까? 네. 뭐 예상하던 대로. 네. 네, 제 손에 장은 안 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어디 국민의힘 압도적이네요. 몇 대 몇입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까요? 네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정청래 의원이 전문가 아닙니까? 거의 박사 수준이죠. 박사 수준이죠. 논문만 쓰면 뭐 네. 그렇죠. 학회장은 네. 할 것 같은데. 네. 자,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보궐선거 이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노림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건 이제 뭐 안철수 찍지 마라 단일화 경선에서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런 시그널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103석의 국민의힘과 3석의 국민의당
당연히 고래가 새우를 먹는 게 자연의 생리죠. 순리고. 네. 근데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 후보를 꺾는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먹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 예.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권 야당이 아니라 수수방관당이 된다. 예. 그래서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한 나머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생애 마지막 승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김종인의 역할이 사라진다. 끝난다. 네, 그리고 둘 사람이 사이도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결과는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못했다. 예. 이게 이제 시종이거든요. 그럼 종친 거죠. 종쳤습니까?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그 당락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명도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뭐 네임덕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온 것 같아요. 지금요? 거의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네. 임기 말 네임덕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왔고 언론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저 초기에 비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뭐 선거 운동을 하고 후보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자기는 뒤로 좀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럴 뿐이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이 주도를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분은 당리당략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당리당략이 아니라 김리 김략만 있을 뿐이다. 김리 김략은 뭐예요? 본인만. 네. 네. 본인의 이익, 본인의 전략. 알겠어요. 그래서 김리 김략만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걸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안철수가 국민의당 후보가 됐다? 네. 본인은 좀 이렇게 뻘쭘하시지 않을까요? 네. 좀 약간 조금 뻘 그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의원님. 왜요? 8847님께서 고운말 써야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 아닌가요? 알겠어요. 이것만 알면 이깁니다. 여당 야당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된답니다.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덕희님께서는 오늘 집회도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그러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요. 의원님, 네. 자 그러면 민주당 후보와 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그 단일화는 야권 단일화는 된다고 보십니까? not easy.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좀 깨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경우의 수로서는 희박하지만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안 될 것 같다. 네. 그럼 패를 던지고 예.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한 번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대선으로 직행한다. 네.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서울시장 선거는 양강 구도로 그냥 치러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만약에 국민의힘과 플러스 안철수가 손을 잡은 상태인데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은 상태인데 그러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이거야말로 좀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피 말리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피 말리는 승부.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박영선 대 안철수 대 박영선도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살얼음판 박빙 승부인 것처럼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각 당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로 손에 손잡고 투표장에 나오느냐. 네. 그것이 승부처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합니다. 3824님, 정청래 의원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유창한 영어와 위트, 아우 상당하시네요. 팬이 보내셨나 봐요. 플루언틀리? 네, 알겠어요. 자, 허은하 의원한테도 질문했었는데요. 네. 아니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해서야 국민들 걱정 안 하게 하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걱정 말아요 그래 했는데 네.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치를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뭐 죄송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좋고 싫음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 그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이 3.1절인데 친일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친일파 청산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오늘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민족 주체성 정기의 문제이고 사실 친일파 청산하는 문제는 헌법소의 문제예요. 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정신. 네. 네, 입각한 그 임시정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3.1운동은 헌법의 첫 번째 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3.1운동은 뭐겠어요? 친일운동이에요? 반일운동이에요? 반일이죠. 그렇죠. 네. 그 친일파 청산이 3.1운동 정신이에요. 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래서 이런 주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에 대해서는 다 모든 국민이 합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친일파 청산은 헌법 정신이다. 네.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시간도 지났는데 과거 일인데 왜 하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지 않습니까? 왜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가 됐냐면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나치 부역자 이제 그만 처벌하자, 용서하자,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피해자의 몫이거든요. 용서의 몫은. 네. 근데 우리는 한 명도 지금 처벌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처럼 똘레랑스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가려면 어쨌든 잘못된 역사는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 연사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3.1절 정청래 의원의 특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어야 됩니까? 아니 저도 한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네,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이모경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허은하 장제원 의원이 함께 불렀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오늘도 민철이는 갓난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생후 7개월에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15년째 걷지 못하고 있는 민철이. 그런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엄마는 매일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엄마 키만큼이나 훌쩍 자라버린 민철이를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사실인데요. 최근엔 공황장애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민철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만 하던 엄마. 가슴께를 파고드는 민철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미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고 눈이 쌓여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저기압이 중부지방에서 남동진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좀 더 영향을 주다가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 중부지방이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비나 눈의 형태로 내리면서 5시 30분에는 파주와 양주, 동두천까지 대설특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은 강원도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북부와 동부, 경상북도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길게 내일 오후까지 눈이 예상되면서 10에서 40cm, 많은 곳은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원 영서 지역이나 경상북도 북동 산지에서도 5에서 15cm,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북부, 경기 동부, 강원 영서 남부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도 3에서 8cm의 많은 눈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경우도 강원도와 충청북도 북부, 경상도 동해안 지역, 제주 산지는 30에서 80mm나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대부분 지역은 내일 새벽이나 오전 중에 이 비나 강수 점차 그쳐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 서울 7도 안팎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죠, 비상대책위원 어서 오세요. 될라나 보다. 네, 일산에서 일상을 지키는 정치인 김연아입니다. 일산의 희망 김연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이름이 팍 나와가지고요, 지금 천기 누설은 아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나 재보궐선거 전에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런 얘기해가지고요. 아니, 그런 얘기 끝에 저보러 비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네.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저기 이심전심은 있지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저희가 그 야권 제3지대 단일화가 오늘 이제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3월 4일에 저희 후보를 선출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단일화 작업이 있게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당 내부에서 좀 우리 후보보다는 외부 후보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이 좀 나타나면서 위원장님께서 일종의 좀 경고.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믿고 또 우리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내부 회의에서 강하게 그 부분을 비판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배수진을 쳤다, 그만큼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가 됐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변이 없었다.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의 개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선 전 장관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이게 이제 운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하여 그 주사기가 그 운이 좀 작용했구나 또. 그게 운입니까 실력입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반전을 꾀했는데 네. 역시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은 민주당 다음을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워낙 여론조사에서 좀 두 분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결과를 보고 딱히 새롭지 않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이변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그래서 좀 밋밋한 결과. 예, 그러나 이제 이 야권에서 박영선 후보와 맞붙을 사람이 누가 되느냐 앞으로 저는 그곳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기세, 지지율 만만치 않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이것도 역시 예상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너무 네. 체급차가 낮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변이 없는 거가 저는 뭐랄까 1년짜리 시장이라 국민들이 그래도 좀 더 알려진 사람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였는지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 어떤 호감도나 인지도 또는 그런 개인의 경쟁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자체는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불꽃 튀는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만만치 않겠죠. 누가 네. 지금 이긴다, 누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기 좀 쉽지 않죠. 네,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서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이 올 3월 4일 날 결정이 되고요. 네. 이제 그걸 전후로 해서 안철수 후보와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주 물밑에서 또 물밖에서 치열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야권의 판은 정치적 원의 시점으로 최민희가 잘 읽습니다. 자, 어떻게 예상합니까? 3월 초에 있는 국민의힘 안에 있을 문제, 그리고 야권에서 있어야 될 단일화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3지대 단일화 있죠. 네. 그거는 안철수 후보는 하나마나한 프로세스가 되어버렸어요. 네. 너무 뻔하고 과정에서도 뭐 별 주목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다른 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조금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붐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게 안 됐었고 그나마 주목을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주목을 됐고. 좀 끌어야 네, 되는데. 오히려 금태섭 후보가 그냥 굳이 해석하자면 좀 인지도를 높인 결과를 가져간 그런 거였고. 예. 그다음에 야권에서 중요한 건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냐, 오세훈 후보 대 안철수 후보냐, 그거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보통의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분위기로 시작한 재보궐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은 자괴감을 느끼실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한 이런저런 포석들을 놓으셨는데 네. 그게 당내 반발에 계속 부딪히면서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엔 압승할 수 있었던 분위기인데 지금은 안 그런 분위기라 서운하실 것 같다. 그리고 왜 전략가가 어떤 전략을 뒀을 때 그 전략을 못 쓰게 한 분들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워낙 세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세고 지지율도 세고 인지도도 높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약간은 좀 초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왜 다크호스처럼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런 상태라, 원래는 왜 야권의 단일화가 이게 본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 네, 요 점을 좀 주목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나경원 후보가 유리합니까? 오세훈 후보가 유리합니까? 그냥 판세를 봤을 때는. 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나경원 후보가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이거나 좀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네. 김연아 의원님 그렇습니까? 글쎄요, 최민희 의원님 얘기에서
나경원 후보를 얘기하신 건 박영선 후보하고의 최종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을 때 더 유리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저희 지금 굉장히 박빙이에요. 그러게 점점 네. 사실은 훨씬 앞서서 달렸다. 나경원 후보가 앞서서 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세훈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의외로 그 V로 사실은 좀 놀림도 당하시고 오히려 V로 뜬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또 저희는 여성 가산점이 있어서 지금 나경원 후보의 사실은 좀 이니셔티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는 아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서운해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항상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비대위원 얘기하실 때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하셨던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좀 절망하고 어떤 얘기 하셨어요? 네.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 얘기하면서 네, 제가 뭐 여기서 다 풀어낼 수는 없는데 하나만 풀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그 20대 공천하시고 이럴 때도 네. 내부에서 잡음도 많고 다 그랬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저희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뭔가 위원장님 뜻을 잘 따라주지 못하는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과정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시고요.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때 이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게도 새로운 또 별의 순간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나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기서 기상특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 화천군 양구 평지, 인제군 평지, 철원군의 대설경보, 그리고 강원 북부 앞바다, 강원 중부 앞바다, 강원 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주의보, 그리고요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는 또 목소리는 모으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뭐 이거 항상 그러셨잖아요. 여당들. 네. 네, 여당일 때 항상 주요 선거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보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네. 그때 야당이 다 일제히 비판했고요. 네. 저는 야당으로서 이번 행보에 대해서도 마땅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것이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특히 이제 이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 장관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무리한 추진이라고 여러 가지 여당과는 좀 다른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두 장관을 대동해서 가덕도의 현장에 직접 가신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좀 전문성을 갖고 반대 의견을 내는 장관들을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굴복시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걸립니다. 네, 단순히 대통령이 또는 집권 여당이 어떤 그 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한 그런 것을 좀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빨간 옷을 입고 네. 사실 선거 지원하셨죠. 대구 가셨죠? 예, 여러 군데 다녔어요. 대구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 민주당도 선거 개입, 관권 선거 하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가신 것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거기까지는 상식적인데 네. 탄핵을 들고 나온 건 그건 너무 심했다. 탄핵은 좀 심했죠, 김연아 의원님?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나요? 네. 주호영 대표가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왜 나왔나 봤더니 주호영 대표가 대구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신 거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장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이제 사실 찬성하는 행보를 하셨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해저터널, 지금은 해저터널이 사라졌지만 해저터널까지 얹으셨는데 이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행보가 엇갈리고 있고 헷갈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롭지 못한 대응이다. 재보궐을 앞두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비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은 우리 후보들이 있는데 그 여당 그 당대표를 같이 대동했냐. 이런 비판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갔냐든가 뭐 거기 가서 뭐 막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탄핵 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지금 뭘 하시는지 좀 헷갈리는 행보로 근데 비춥니다. 후보들을 대동하고 가셨으면 그거는 정말 선거법 위반이시죠. 아니 모든 후보들이 다 네. 그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오히려 야든 여든 다 대통령이 오시면 같이 환영하고 이거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가 공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맞았다. 아니,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요. 그렇게 아니 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맞았는데 편들기 하신 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았다. 아니, 야당이 대통령 가시면서 뭐 여당이 대통령 행보하실 때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적은 없죠.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비판이 그 방향이 맞다. 그래서 그리고 하루 전날 그 구할 수 다음 날 있죠. 가신다고 네. 이제 약간 문자 같은 게 돌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선거 앞두고 저렇게 가나 그랬었는데 정말 그 일정 수행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그런 요구를 했어요. 야당 후보도 부르시지 왜 그랬냐. 그래서 그분은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고 저희 가덕도와 관련된 당내의 비판에서는 어떤 그런 선거 의식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가덕도 그 특별법에 관해서 부울경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물론 오랜 수건 사업들을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해서 너무 희망고문만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저는 가덕도 특별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어떻게 2030년에 개항을 하겠다는 것을 못 받고 추진하느냐. 저는 그거는 정말 국민을 우매하게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착공을 하겠다. 뭐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나 안전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반 여건이 해결돼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국민을 그런 식으로 좀 호도하는 거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 법에서 어느 법이나 이렇게 공항의 입지를 법에 특정하는 법의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까지도 굉장히 저는 무리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그래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법이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면 그것까지는 허용한다고 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문제인 것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면서 2030년 개항까지를 추정하고 가정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누가 예타를 받겠어요. 어느 지자체가 다 그러겠죠. 주민들이. 야, 너 정치적 역량 네가 없구나. 위에 가서 너 예타 면제 받아와.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누가 그 예타에 대한 객관성, 중립성,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담보하고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근간을 무너뜨린 거라고 봐요. 최민희 의원. 그러면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님이 반대하고 계신 건가요? 가덕도 반대하죠? 특별법을? 아니요. 저는 가덕도 특별법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덕도의 추진을 국가가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그러나 그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특히 2030년에 개항이라는 것을 캐치프라이즈로 걸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건설과 이런 국토 관련된 전문가로서 전문가죠.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야당 비대위원이시니까 지도부니까 그 법안을 토론할 때 야당이 그런 의견을 냈어야 되는 거죠. 예타 면제 반대한다 우리는. 그런데 저희 냈었어요 의견들. 아니 누가 냈는데?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이 그 부산 지역 의원들이 그 부산 지역 의원들은 면제... 선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 그때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질 않았다는 얘기 아니 여러 하고 가지 계시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선거 때문에 그 의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못하지만 당 지도부나 또 안에서도 그런 전문 영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문제제를 제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민의힘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이 없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가장 중요한 건 반대하려면 확실히 반대를 해서 정부 야당의 시도를 무너뜨리든가 아니면 찬성한다면 확실히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이니셔티브를 지든가 이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평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당은 사실 그렇게 하면 국민이 헷갈리거든요. 특히 부산 지역의 시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가 동일한 의견을 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충분히 견제하거나 반대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저는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국회 안에서의 절대적으로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덕도만 나오면 이렇게 뜨겁습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이거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표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화두로 떠오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마지막 당정청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19조 정도로 하고 선별이고 피해받은 분들께 두텁게 그리고 가능한 폭을 넓혀서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 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한 건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전이어도 상관없다. 선별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표행위라고 야당이 비판한다면 그건 누구를 비판하는지 번짓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럼 서울하고 부산은 제외하고 주자고 해라. 아예 야당이 콕 찍어서. 사실 지금 매표라고 네. 비난할 수 있는 건 서울 부산밖에 없잖아요. 선거는 거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하고 서울 부산은 제외하자고 주장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행보는 일반적으로 야당이 선명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명확해야 되는데 그 한쪽에선 매표라고 그 비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선별 지원이고 이런 방식이면 뭐 선거 전이라도 좋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뭘까? 그러니까 여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때문에 전체를 다 주지 말자 이런 주장은 아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거 이후에 주자? 그럼 앞으로도 한 달 뒤에요. 4월 7일. 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저도 총선을 치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갔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재난지원금이 사람들이 여당을 찍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자체적으로 저희 패인 분석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둔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히 거기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쭉 지금 추경의 추이를 볼 때 뭐 1, 2차는 저희가 좀 너무 급하게 해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 문정권 들어서 사실은 추경의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본 예산을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여당이 그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자꾸만 찔끔찔끔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쏟아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더 근원적인 문제까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느냐. 정부면 적어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어려워서 돈이 많이 쓸 것 같으면 지금은 좀 줄이고 나중으로 점점 지원금을 또 심각한 순으로 많이 주던지. 근데 지금 그런 원칙이 없이 계속 그 즉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언발에 오줌 넣기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쏟게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슬슬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돈을 풀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메꿀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마 그게 기사화됐을 겁니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아주 전폭적으로 재정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정 연도부터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네, 영국에서도 네. 비슷한 얘기가 그렇죠. 나왔고요.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돈을 쓰자고는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감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얘기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벗어나면 우리 위로금 주겠다고 자꾸만 돈 주는 걸 얘기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견제하겠어요. 야당은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추경 과정에서 반대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지급하냐 마냐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 물꼬를 튼 게 황교안 대표였어요.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정말 그 기다리고 있던 불감청이면 고서원이었던 민주당이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논의가 급물살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반대했으면 어려웠죠. 선별로 갔을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이 제1야당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이나 영국의 예를 드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바이든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원을 직접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건 똑같은 말. 원론적으로 1년이나 1년 반으로 왜 예측 못하냐. 독일 같은 선진국 왜 못했을까? 미국은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19로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왕래가 끊어지고 이런 경제적 피해가 올 줄 어느 정부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년 반 뒤를 왜 예측 못했냐. 그건 저는 동의가 예측할 수 별로 안 없기 됩니다. 때문에 저는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가면 금방 좋아질 것이 아니라 오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정말 국간지기의 마음으로 저는 좀 대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국간지기의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다 보면 국민들은 그 사이에 정말 힘드실 텐데요. 국가 재정 얘기 나오고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면 3박 4일 정도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 원의 시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연아 위원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백신 대장정이 시작되면서 백신 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자, 백신 맞기 시작했으니까 해외 갈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여행 갈 수 있을까요? 국경 문이 좀 열릴까요?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백신 덕분에 코로나19 이후를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인데요. 네. 백신 여건도 그중 하나죠. 백신 네. 여건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개인이 면역이 생성된 사실을 디지털 증명서 등으로 인증한 다음에 국가 간 이동을 전보다 용이하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건데요. 이스라엘하고 EU에선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가지고는 또 다른 유럽 나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국경을 드나들 때 코로나19 관련된 복잡한 검사를 받고 나라에 따라서는 장기간 격리하는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2주, 1주, 4주 격리 그러한 데도 있어요. 네, 그렇죠. 한국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음성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되거든요. 사실 2주 자가격리 때문에 외국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못 들어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여건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관광 조금 숨통이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EU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죠.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지난 2월 25일에 EU 회원국이 정상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도 백신 여건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이슈는 EU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편인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 등은 빠른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이 생업이거든요. 관광업이 없으면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었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 관광 작년에 감소율이 전년 대비 51%에서 85%까지였다고 하는데요. 51에서 85면 상당하네요. 네,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최대로 네. 보면요. 네. 그래서 현재 EU는 필수 목적 이외에 국외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프랑스와 독일 입장은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백신 여건이 새로운 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신중하다고 합니다. 네. 임산부, 아동,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겐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독일이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메르켈 총리가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전에 EU 회원국 국민들이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게다가 국제항공운송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 120여 개국의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19 여행 패스 앱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합니다. 빨리 하늘길을 열어서 여행
관광 이런 걸 좀 부흥시켜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 발급할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백신 접종의 면역력 유지 기간을 몇 개월로 봐야 될지, 그리고 2회 분량의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1회만 접종한 사람에게도 이걸 줄지,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한 상황에서 초기 백신만 맞아도 이걸 줄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또 이게 생체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우려될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 기업들이 이미 백신 여권 개발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슬란드는 이미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백신 여권 개발했다라고 하고요. 예.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준다라고 합니다. 예. 흐르는 물처럼님께서 절반도 예상 외입니다. 50%는 관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업 목적 방문도 좀 포함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 유럽은 여행을 했어요. 네, 열었다 풀었다 했죠. 계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55에서 85% 정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럭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쇄되고요. 통금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6시 이후에 바깥에 못 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행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번졌다, 이런 비판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지금 경제활동하고 이동하고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자, 유럽은 심각합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판사가 법복을 벗었습니다. 벗었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심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28일 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을 했습니다. 예. 퇴임 이틀 앞두고 법관 전용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 사과는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이게 주어가 좀 애매모호한 측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법관으로서 최초로 탄핵 소추된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법관 탄핵조차 다시 한번 좀 밟아보자면요. 국회에서 표결이 붙여졌고 지난 2월 4일이었습니다. 찬성으로 넘어온 탄핵안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고 현재 헌재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와중이었는데, 그런데 임기 만료로 현직이 아닌 채로 탄핵소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 재판에 제대로 다퉈지지도 않고 각하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게 탄핵인데 재판이 원래 지난달에 열렸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았죠? 네, 2월 26일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열리기 3일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 쪽에서 탄핵 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게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판을 불공정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된 그 재판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예, 가토다스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는 딱 정해져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이 기피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법을 잘 아니까, 재판을 잘 아니까 또 여기 꼼수라고는 아닌데 거기서 좀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근데 아무튼 옷을 벗었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워낙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낼지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물론 우선 그 말씀에 대한 전망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탄핵의 목적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망도 있는데, 일반적인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각하 사유가 있어도 본안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탄핵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표결에 붙였습니다. 예. 물론 그 표결이 부결된 거에 불과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례로 돌아와서 보면 헌법재판소도 어떤 결정 내릴지 아직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하게 됩니다. 예. 이 파면이 된 공직자는 5년 동안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다라고 하고요. 변호사도 못합니다. 네,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이번에 각하가 된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재원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곧바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이 되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아주 많이 법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 가면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1, 20억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집중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한데요. 네. 한 해에 100억 넘게 버는 전관들도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꾸려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목 인사위원 2명 추천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가 공수처장,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그리고 처장이 위촉한 1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10일 날 나기주 오영준 변호사를 추천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처럼 아직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공수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인데 계속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해야 될 일들을 좀 우선순위에서 미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들도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2월 28일까지 인사위원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진욱 처장은 2월 26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3월 2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추천하면 기한을 지키는 셈이니까 좀 그때까지 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이번에도 추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수처가 규칙을 정해서 국민의힘 쪽 추천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꾸릴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김진욱 처장이 결정하면 그냥 꾸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월 17일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어서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게다가 이제 처음으로 꾸리는 인사위이기 때문에 좀 여야가 최대한 좀 같이 합의해서 추천이 꾸리고 싶어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추천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그러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당목 인사위원 2명 추천 검증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준비는 되어 다 있지만 인사위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관이나 다른 검사들 채용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면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앞서 진행했던 검사 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10대1 기록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모집 인원의 20배가 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거기 누가 가느냐 얘기했는데 많이 가고 싶어 하는군요. 네, 게다가 공수처 대변인 모집에도 지원자가 25명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공수처가 어떤 진영을 보일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3월 중에 면접이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에 4월 중으로 1호 사건 착수하리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수사하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인사위 추천이 우선이긴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해 주세요. 이런 사건들 밀려들고 있거든요. 네, 37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들도 있어서 대검찰청으로 다시 6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공수처가 언제적 지금 꾸려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인사위원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수처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퇴근길 정체도 시작됐고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으로 내촌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은 서양양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춘천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역시 있습니다. 양양 분기점에서 서양양 부근까지는 12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주감 휴게소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청주에서 옥산 부근
부근까지는 7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입장휴게소 부근에서 남사까지 19km 이상 막히고 있고요. 기흥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퇴근길 막히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죽전까지와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처리가 덜 된 상태라 정체고요.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전하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3일절에도 안진걸 소장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오늘 3일절에서 진짜 태극기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유튜브에 나오겠죠. 네, 마스크도. 네, 마스크도 안중근 의사 마스크. 예, 그래서 5등은 자해. 아, 조선의 독립국인가. 네.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우리 김희동님 선언문이잖아요. 진짜 세계적인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중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결국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말끔 해결돼야 되는데 세계적인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팍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KBS 선생님들 드리려고 광복회 독립금 마스크 또 갖고 왔고요. 안중근 의사 자서전 또 갖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택배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우리 택배기사님들 응원 시민 모임이 하는 캠페인 용품도 잔뜩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오고 가는 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소정의 기부를 지금 실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얼른 모셔주세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이게 최대 관심사죠. 드디어 이제 규모가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19.5조입니다. 자, 그동안 5인 이상 고용인이 있는 분들은 안 됐죠.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풀립니다. 다만 10억 원 미만 매출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뭐 6명, 7명 좀 큰 식당, 큰 실내 어떤 스포츠업 이런 데에서 직원이 6명, 7명이 그동안 안 됐는데 이제는 15억 원 미만 매출만 해당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최대 60만 원이라 650만 원에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3차 재난지원금 때 영업금지 업종이 300만 원이었잖아요. 이번에 영업금지 업종이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기료를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이제 전기료가 어떻게 되면 영업금지면 3달간 50% 감면, 그다음에 영업제 아니면 3달간 30%를 감면합니다. 근데 그중에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니까 그래서 영업금지 업종의 경우 500만 원에다 전기료 150만 원 합쳐서 65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업 12월, 1월, 2월 영업금지 당했던 분들 있잖아요. 집합금지. 최대 650만 원을 받는구나 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업금지에서 영업 제한으로 풀린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내 스포츠업 같은 경우요. 그러면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영업 제한이 계속된 데 있잖아요. 카페, 식당 같은 데입니다. 주점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업 제한은 원래 200만 원이었잖아요. 100만 원에도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3차 재난 2차하고 3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만 줬습니다. 근데 매출이 일반적으로 감소 안 되는 100만 원, 이번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잖아요. 그럼 200만 원입니다. 참, 이거 세분화가 됐습니다. 세분화됐고 복잡해졌네요. 두터워졌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대상자가 정해지면 저 이거 궁금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안진걸 소장한테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어려운 게 내일이나 모레쯤에 공식 발표가 됐거든요. 지급 대상이. 그러니까 뭐 법인 택시기사님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돌봄 노동자, 대학생도 있고요. 저소득 대학생까지 해서 3차 때 총 580만 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총 800만 명 가까이가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 800만 명이 못 들어가는 국민들은 속상하잖아요. 다 같이 힘들었는데 이 부분은 방역 단계가 상당히 완화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이 얼마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현정님이 안전하 선화 민생생각 안진걸 소장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소장님 자체가 우리의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알바 또 푸셨어요.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죠. 자세히 옆에서 들으면 막 귀에 피날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돈이 되는 정보 드려야 되니까요. 네. 카운트 인포 앱 다들 까시고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3월 안에 내면 7.53% 알겠어요. 할인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소장님, 요즘 택배 업계 상황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 택배 이슈는 좀 줄어들고 쿠팡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쿠팡에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더니 왜 라이더들이 반발하는 건가요? 아니,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 인하한다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거리는 더 주겠다는 보관이 들어있지만 단거리를 3,100원을 2,500원 인하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배달하다 보면 주로 동네에서 오기 때문에 단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100원에서 2,500원으로 600원이나 인하하면 이건 이제 쿠팡 이츠가 이제 음식 배달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라이더들인데 이분들은 또 이번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 그래서 뭐 기업 가치가 30조에서 50조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물류센터의 노동자들 너무너무 열악해서 몸무게가 뭐 15kg가 빠지고 심지어 근육이 파괴될 정도 일을 했다. 산재 보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쿠팡맨이라고 하는 배송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에서 밤새 그것을 분류 작업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들이 있는 겁니다. 쿠팡에 크게 보면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밤새 물류센터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 요즘 산재가 되고 과로로 숨져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근데 쿠팡이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야기되는 만큼 노동 환경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이거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달 대행하는 기사님들이 이분들이 이제 쿠팡은 원래 직원을 그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뽑아서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쿠팡 이츠는 자영업자로 뽑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별로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600원을 내린다고 하니까 라이더들이 지금 집단 휴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인데 이 역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 뭐 합니까?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죽어가거나 피눈물 흘리면 그것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야 말거든요. 55조 몇 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쿠팡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쿠팡이 아주 저렴하게 신속한 배송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박수 보냅니다. 거기다가 그 가치가 인정돼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자본이 많이 투자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역시 박수를 보냈고 이어서 뉴욕 증시가에 상장한다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뿌듯함과 박수의 이면에 물류센터, 배송맨들, 그다음 배달 라이더들이 이렇게 과로사로 또는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건 문제다. 이건 고쳐달라는 겁니다. 1928님께서 인간을 쥐어짜서 이익을 착취하는 기업에게는 따끔한 일침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자본주의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바랍니다. 자, 이제 택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대부분 잘 해결됐는데 한진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분이나 부당해고 분류 작업에 사람이 제대로 투입 안 되니까 항의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주들까지 제가 모시고 한진택배 본사 앞에 갔다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리점주들도 본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랑 같이 냈고요. 현재 택배사님들 300여 명이 파업 중에 한진택배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5일째.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연휴 끝나고 다음 주면 또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노사 간의 이야기를 잘해서 해결되기를 저희들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길 빕니다. 자,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래서 토요일 날 없는 돈에 법물은 터졌는데 연극을 보러 왔는데요. 연극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인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렵게 이분들이 결의해서 연극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뜻 있는 기업들 후원도 연결해드리고 저희도 또 연극을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연극 잘 보고 있고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연극을 보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연극 보면서는. 그러니까 감염될 일도 없는 거예요. 실제 감염이 거의 발생 안 했대요. 근데 갔더니 현수막에 대학로 소나무길 상인분들이
공연도 연극도 대학로도 중소상공인도 모두 죽고 있다. 살려달라라는 예.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가슴 아프네요. 예, 유정주 의원 이제 문화예술인 출신이죠. 이분이 민주당 유정주 의원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예술관 휴업 및 폐업률이 46%에 달한답니다. 아이고. 두 군 중에 한 곳은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피해가 너무 힘든 엄청... 거죠. 나머지들 또 겨우겨우 버티고 오히려 자기 돈 내가지고 그래도 연극인들 그 자부심 살리려고 그래도 어떻게든 일감 주려고 극단 대표님이라든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무대에 지금 그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집 지키면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하니까 많이들 보러 가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공연예술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원받은 비율은 40%밖에 안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우리 4차 재난지원금에도 800만 명 정도가 최대 받아봐야 사각지대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3월이나 4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분들을 보충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선별 지원에 이어서 보편 지원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또 결론을 도달해 보게 됩니다. 공연계, 문화계, 예술계 다 어렵습니다. 예. 참 여력이 되는 대로 주말에 대학로라든지 또는 각 지역에 연극이 활발한 곳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관람하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443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마스크에도 품격이 넘치네요. 대한독립 만세. 아, 유튜브로 보셨군요. 예. 네. 안중근 의사 마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KBS 선생님들한테 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10개 정도. 우리 안 줘도 돼요. 택배 기사님들 응원 스티커와 안중근 의사 마스크. 됐어. 아닙니다. 넣어두세요. 우리 KBS 오시는 분 오가는 분들이 좀 보시고. 자, 생생민생통 안진걸 의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강복 후에 75년이 지났는데 후손을 찾지 못해서 잊히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최찬, 장제욱, 백광필, 김경도, 이감문 등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6,228명이 건국 훈포장을 받았어요. 훈장도 받았는데 전해줄 후손이 없어서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충주 출신 최찬은 1905년에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1910년에는 만주로 이주해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했고요. 1919년 3.1운동 뒤에 국내로 들어와서 친일기관인 일민당, 보민회 등을 습격하는 등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됐고요. 여기서 참의장 겸 제1중대장으로 항일투쟁을 했습니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는데 받을 후손이 없습니다.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습니다. 동암 차리석 선생의 장남 차영조 선생님을 뵀습니다. 이분은요,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숨어 살아야 됐대요. 왜 그러냐면은 독립운동하다가 들어와 봤더니 친일파, 자기를 쫓던 애들이 그 고위 관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탄압하기 때문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조 선생은 차라는 성에서 두획을 지우고 신시로 살았어요. 신시로. 어렸을 때는요, 문전 걸식하다가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스케키 상사, 국밥집 배달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훈법 때문에 한전에 취업했는데 한전 검침원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다니면서 검침하고 한전 전기세 이렇게 영수증 주는 사람 그렇게 활동하다가요. 중동 아프리카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차영조 선생님은 지금도 아직도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테 계속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계속 아파야 되는지 3.1절 더 아픕니다. 미국 한인들 램지어 교수직 후원한 미쯔비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미쯔비시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미쯔비시 제품 절대로 사지 말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램지어 교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해가지고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요. 주류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램지어 교수처럼 이렇게 학자의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호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척 강행의 총장 임기 의미 없어, 윤석열 목소리 내야 할 시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로선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만큼 조직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라 얘기하고 있고 어떤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윤 총장은 검찰 수정으로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내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에서 대자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경문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냐면, 검사들이여 일어나라, 윤석열 총장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경문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림 축구에서 재개 꿈꾸던 오맹달 간암에 쓰러지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홍콩 영화를 보고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그 배우 오맹달은 굉장히 약방의 감초 같은 진짜 스타죠. 유덕화와 호흡을 맞춘 천장지구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오맹달. 그리고 주성치 작품에 단짝으로 나왔던 오맹달 기억하십니까? 도성, 파괴주양, 식신, 그리고 소림 축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왕년에 스타 플레이였는데 재기를 꿈꾸는 감독으로 나왔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성치 씨가 오맹달의 병사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척 비통하다고 얘기했고요. 유덕화는 그곳에선 아프지 않길 바란다고 추모했습니다. 네. 유승환 감독도 오맹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참, 맹달이 형 덕분에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편히 쉬세요. 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 불렀습니다. 주성치와 함께라면 들으면서 오늘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함께해도